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도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못지가 않습니다. 김민석 못지가 않은데 오늘 청문회를 치르는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 먼저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 자리라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국정원에 합격도 하셨잖아요. 예. 대표님. 예.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예.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외교 모든 대북 그다음에 외교 모든 정보가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죠. 뭐 대통령 말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일정도 수행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갖다 줘도 그 정보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정보의 어떤 최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정책과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의 후보자가 대북관 그리고 주변의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 갑자기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여부는 네. 과거의 행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청문회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가졌던 친북 성향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합격을 하셨던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변했다고 했다고 진짜 변한 줄 아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대북 관계에 관련해서는 진짜 국정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제로 여태까지 남북회담 같은 걸 할 때 국정원장이 그 물밑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게 지난 역대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만큼 이제 대북관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과거 이 사람의 발언을 놓고 국정원장에 적합한 사람이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요. 우선 이번에 답변서를 냈는데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북한 특유의 유일 지배 체제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3대 세습을 하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왕국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전제를 달고서라도 북한 특유의 체제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교적인 걸 상황을 봤을 때 예.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을 바라볼 때 유독 특수한 사례다, 예외적인 사례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관점 자체가 네. 문제는 보편적인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꾸 예외적으로 그렇죠.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예. 그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게 예외적이다, 뭐 유일 지배 체제다, 특유하다, 네. 뭐 이건 거죠. 특유하다. 예. 특유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물론. 북한을 적대시하고 악마해가지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잣대와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거고 그렇죠. 예.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돼야 되는데 전제 자체가 예외고 특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문제인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인식은 뭐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리더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 사람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뭐 계몽군주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합리적이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한편으로 우리가 참 황당한 게 뭐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1인 지배를 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까? 또 최근에 구남인가요? 엎어졌잖아요. 네, 예. 그거 할 때 뭐 해군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0명 속된 말로 총살했다고. 숙청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를 토대로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적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이 서해 공무원이 피격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불살났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유감 표명을 했다는 이유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몽군주라고 계몽군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이거죠. 저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있으다 비판했을 때 그 정도 강하게 속된 말로 욕했을 때 그 느낌과 김정은이라는 사람과 북한에서 진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대하는 잣대가 되게 이중적이다. 그쪽은 온정적인 거죠. 이번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것 같은데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북한 특유의 유일 지배 체제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전에는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라는 그런 특성과 이건 앞에 또 전제를 깔아내 현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 CEO의 자질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CEO가 이런 식으로 경험하면 망하죠.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갑질이다, 재벌 없어져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하고 원칙이 있습니까? 그래. 북한이란 곳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네. 왕조 아닙니까? 왕조, 절대 왕조. 네. 그런 봉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물론 뭔가 같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뭔가 평화적인 어떤 기조를 위해서 상대를 인정한다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제 자체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북한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온정적일까요? 네. 저도 이제 통일부를 출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을 가보면 북한에 가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요. 딴 나라 같아요. 북한 어디 가셨어요? 제가 평양도 가고 개성도 금강산도 갔고요. 백두산도 갔습니다. 그때 박왕자 피격 사건이 그렇죠.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단절이 된 게 아니라 그 2달 사이에는 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취재를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외국인데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을 하니까 편해요. 이게 되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낯선 곳인데 한국말이 통하니까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남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술 한잔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이면서 막연하게 가졌던 인식. 그렇죠. 더군다나 예전에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엿하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는 세력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정통성이 북한 정부에 있는 것처럼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쏙 빠져드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술 하나 들어가고 또 거기 여성 동무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친절하게 해주니까 갈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근데 그런 인식이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냐 이거죠. 저는 평양에 가면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진짜 빈곤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특별 시민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배우들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제한된 정보 안에서 살고 있는 체제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북한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인식 속에서 보다 보니까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라는 그런 특성과 현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 CEO 자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멀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도 능라도 5.1 경기장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측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남측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시절을 민족의 자존심을 끝끝내 지켜온 불굴의 용기를 봤다고 얘기해요. 불굴의 용기.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감성에 취해서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그 전략적으로 동원된 사람들 아닙니까? 15만, 20만 명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감성에 빠졌을 때 특히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인권이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하다, 예외적이다, 뭐 현대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 CEO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냉정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런데 탈북어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2019년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탈북어민들 그 강제 북송한 사건 굉장히 인권에 유린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그 얼굴에 포대를 씌워가지고 이제 북한에다 이렇게 인계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종석 후보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서면 답변서를 냈는데 신성범 의원실에 제출을 했는데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그 한미연합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 5년 전에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2020년에 당시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부분이 또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혹을 낳게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그 강제 북한 탈북
어민 예. 강제 북송한 사건은 사실상 예. 거기 북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죽으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 그때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북한 정권에 거슬리는 네. 심기를 거스릴 만한 사람들은 다 배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UN 관련해 가지고 뭐 예고된 방송이 있었나요? 뭐 그거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 네. 상황에서 원칙대로 그냥 해버린 거잖아. 그게 유엔 연설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했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선택적 기억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관련해서 얼마나 제대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알려졌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하는 순간 북한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잘 모른다 이렇게 속된 말로 퉁을 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그렇게 비굴하게 북한에 대해서 맞춰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도 듣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들었냐면 온갖 잘난 정의로운 척, 예. 온갖 잘난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엽겹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꼴불견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심지어 그때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옥류관관에서 냉면 먹었잖아요.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렇죠. 예. 그거를 그때 그 당국자가 얘기하기도 했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류관 주망장을 내세워서 네. 표현을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수를 X 먹을 때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리사를 내서 공격도 네. 했습니다. 참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으로 하고 그쪽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그게 이른바 운전자론 아닙니까? 네, 한반도 운전자론 해가지고 다 해줄 것처럼 뭔가 잘할 것처럼 했다가 북한의 핵은 고도화됐고 트럼프로부터도 사실상 왕따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투철한 기조 속에서 한미 동맹 같이 외교를 했는데 지금 실용이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 한반도 운전자론, 이제까지 동북아 균형자론 네. 계속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거를 실용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조금 포장을 했는데 사실상 요번에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호혜 평등을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예.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네.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란이 또 있습니다. 제가 남의 논란 이렇게 근데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일단 최근 5년간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16번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16번 무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분이 또 과거에 2006년에도 통일부 장관 지명 시에도 5년간 12차례 과태료를 또 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28건. 우리가 물론 가끔 한번 딱지댈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28번 이거는 또 심각해요. 그래갖고 그중에서 또 이번에 16번 드러난 것 중에 5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한 차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한두 번도 아니고 했다는 걸 몸에 체화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과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속. 그러니까 뭐 운전과 본인의 생각과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눈높이 그런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정상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서 차근차근 보기보다는 굉장히 앞서간다는 거잖아요. 마음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과속입니다. 과속. 그러니까 저는 대북관 그다음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여기서 말한 균형자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을 보면서 본인은 자주파의 대표 아닙니까? 동맹파의 입장도 잘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의 잣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저는 신념이 투철하다는 게 도리어 한쪽만 경도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해왔던 정책들이 대북 정책이나 외교들이 과연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저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갖고 인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권이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이 휴전선만 넘으면 거기에서는 인권이 안 되는 네. 그런 비원칙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는 좀 그나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국힘에 따르면 이종석 후보자가 제출을 지금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 물론 뭐 김민석 후보자만큼은 아니겠죠. 진짜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뭐 2건 냈다. 실질적으로는 2건 뻔뻔하죠. 냈다. 2건도 사실상에 뭐 그냥 의미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방북 기록도 내지 않고 있다가 야당 요구에 13차례 방북 기록을 뒤늦게 제출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지금 거의 굉장히 그 청문회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죠 지금. 예. 아니 저는 국정원장이 뭡니까 정보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결과는 그 기록을 보니까 13번 정도 14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왜 기록을 공개를 못했는지 압박을 받으니까 뒤늦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북한에 다녀온 기록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의 보니까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그 김성태 위원장과 뭐 그런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외로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칼럼을 보니까 이른바 그 운전자론 그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사실상 들러리 선거 아니냐 그런 식의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쓴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나 아니면 대표 시절에 그때 권력의 힘이 좀 옮겨가는 시점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볼 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문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게 지금 김민석한테 좀 가려져가지고 이종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가 앞부분에 좀 배치를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이 되었죠. 국민의힘 야당이 되는데 야당 생활 좀 몸에 어떻게 익으셨어요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지금 뭐 한 15일째 살아가고 댓글 보니까 20년 같다 뭐 이러시는데 일단 좀 낯설고 뭐 표현이 그렇지만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아니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 갔다 왔다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외교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보면서 야 뭐 엄지척 하나 받았다고 룰라한테 아니 마크롱인가요? 뭐 그랬나 봐요. 그거 가지고 뭐 신나하는데 소년공끼리 만났다 이러면서 룰라랑 또 부르고 근데 그게 참 위험한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젤렌스키가 있었어요. 그렇죠. 젤렌스키하고 어떻게 합니까? 눈 한번 보고 악수하고 끝났어요. 그 젤렌스키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G7이란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국이 모인 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갔다면 단순히 자꾸 걔네들은 6개월 동안의 어떤 단절된 뭐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는 탄핵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굉장히 좋아라 했잖아요. 대선 나올래? 물어보고. 그런데 대통령이 된데도 계속 3일째 되는 날 하고 관련돼서 전화 통화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백악관에서 관련 기록을 올리잖아요. 뒤늦게 올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바쁘지만 그냥 미국 돌아가면서 전화 통화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젤렌스키 만났을 때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룰라한테는 막 이렇게 하지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2022년도에 그 당시에 대선 후보 때 젤렌스키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초보자 코미디언 그래서 외교를 잘 몰라서 러시아를 그렇죠. 자극해서 전쟁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얼마나 경도된 잘못된 인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인데 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야당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좀 하셨습니다. 그 야당 얘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힘 이제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끝까지 관심 가주셔야 되는 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조기 전당대회 뭐 8월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혁신위 구성을 두고 약간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위원장 간의 의견이 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 비대위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5개의 어떤 쇄신안에 대해서 그거를 관철시키기보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혁신위에서 한번 다뤄보자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혁신위를 과연 누가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주도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의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는 6월 말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인데 문제는 저희가 조기 전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8월 정도일 텐데 야당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사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야당으로서는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쇄신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면서 조기 전대를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꾸 5개 혁신안, 쇄신안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이견만 분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혁신위를 빨리 띄우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데 혁신위가 될지 아니면 5개 쇄신안을 먼저 할지에 대한 어떤 논란을 오늘 내일 내 종집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면 혁신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담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혁신이란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게 딱 규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김민석, 그러니까 이거죠. 김민석, 이종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싸우면서 내부적으로도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의 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혁신을 통해 가지고 쇄신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당내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거 아닌가. 그 사실 그 동안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긴 맞습니다. 했었죠. 결국 책임론을 통해서 지금의 기득권 주류를 뭔가 책임론을 통해서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뭔가 본인들이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저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나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고 서로 지금 보면 낙담에 있잖아요. 그럼 힘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시련을 거치면서 상대와의 싸움 속에서 그게 군사력이 배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저쪽에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말로 김병기 원내대표 그 경선 과정에서 아들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그거 굉장히 왜 그냥 흐지부지 되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민석한테 좀 가려지는. 가려졌는데 아니 저는 다 떠나서 경력직 관련해서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녹취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무개 땡땡만 뽑으면 문제가 되니까 10명 수명해가지고 하고 그 자제분을 위해서 한다고 딱 됐잖아요. 이건 맞춤형이잖아요. 이거는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나부터 쌓아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당내의 어떤 변화, 쇄신에 매몰되다 보면 서로 지금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논리의 문제가 될까요? 설득의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면서 여당을 견제하고 싸우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권에 보면은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요. 지금 야당에서 제대로 공격수로 나서는 사람 글쎄 그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방송에 주진우 의원도 출연을 잘하시고 했었는데 있죠. 주진우 의원이 지금 최전선에서 거의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또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뭐 이제 자녀에 대한 재산 이런 걸로 해갖고 또 공격을 당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나서면 나도 공격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힘 내에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민주당과 지금 정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돈이 적다 많다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황당한 게 2020년도에 마이너스 6억 정도 가까운데 본인이 5년 뒤에서 플러스 1.5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7.5억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6억 이상을 추징금으로 냈다면서요. 그러면 13억 5천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2억? 그럼 15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더라도 5년 동안 저기 국회의원 세비가 한 7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8억 정도가 뻥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자라서 가난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타기를 하고 좌표 찍어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지계원 판사 어떻게 공격하죠? 판결 관련해서 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뭐 룸살롱이 어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 사실관계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황당하게 문제 제기했다면 민주당 의원들 책임져야 돼요. 지금 또 흐지부지 됐잖아요. 흐지부지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당사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판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말 안 들으면 너 탈탈 털어서 너 어디 가서 술 먹은 적 있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 공격하는 거 뭡니까? 그럼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당당하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더 강력하게 해야지. 아니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는 너가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 찬스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란 직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스펙 쌓는 데 있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용됐다. 이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워야죠. 지금 뭐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선거에 진 거는 진 건데 그래도 야당답게 좀 야성이 살아있는 모습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기 당대표 뽑는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를 좀 돌렸나 봐요.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20.3%로 1위를 차지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1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꽤 많이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 지지층으로 좀 한정을 하면요. 김문수 후보가 42.0%, 한동훈 전 대표가 22.7%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3%, 16.3%를 이제 두 후보가 기록을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9.6%를 기록을 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름 좀 비중이 많이 있었는데 요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뭐 표현이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후보가 안 나오는 건 어떠냐. 둘 다 안 나오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 이게 아쉽게도 전당대회나 그다음에 대선의 경선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자꾸 파편화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민주적 리더 통해서 민주적 리더십이 만들어진 건 맞는데 또 대선 이후에 책임론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이 틈을 더 벌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싸웠던 분들은 한번 쉬고 좀 보고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와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제가 볼 때 안철수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해서 예전보다 안철수 의원의 약진이 좀 도드라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의원과 그다음 김용태 의원,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가 저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년 지방선거 이겨야 됩니다.
전당대회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지방선거를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싸워서 이기려면 전 치열하게 지금 뭐 몇 퍼센트다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실력을 가지고 싸워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정책을 가지고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번 대선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싸운 그런 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한다면 개혁신당과의 관계 맺음이 필요할 텐데 후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있을 때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뭐 전대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전대를 8월에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준석이라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기간을 좀 두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데 예. 이런 다양한 의견이 저는 뭐냐면 그만큼 지방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절박감의 표현이고 그런 정치적 상상력은 뭐 다양할수록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럴 때 리빌딩을 할 수 있을 때 또 리빌딩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죠. 예, 이게 리빌딩 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예. 한화 있잖아요. 양팀 한화 있잖아요. 예. 대단하죠. 한화 같은 경우 리빌딩 꽤 오래 걸렸거든요. 리빌딩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성적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당에 좀 구심점이 없다는 평가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이 당에 어른이 있느냐, 국민의힘에 어른이 있느냐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데 보수층이 지금 적잖이 좀 실망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에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각기 여론이 좀 나뉘고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갈수록 실망감을 준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분의 장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봤을 때 본인은 이제 정치 안 하신다고 가셨잖아요. 네가 가라 하했는데 본인이 가셨고 그리고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대선이라는 과정을 보면 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지향하되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정치입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저번에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 했던 말이 되게 저는 각인이 됐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함이 당내에 횡행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선은 말은 해요. 이재명 이기려고 우리가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2등이나 3등, 4등을 했을 때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내가 깃발을 들었을 때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만 그 정치력이 발휘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어서 왜 어르신이 없느냐 했을 때 결국은 어르신은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감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에 대한 맞춤표를 찍을 수 있는 게 책임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 저도 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훌륭한 역할을 해오신 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치에 다시 복귀하시고 돌아오신다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통해서 많이 얻은 것도 있으신 게 있잖아요. 사실 당대표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렇다면 서운한 거 말고 내가 이 국민들 당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꼭 깃발을 안 들더라도 보수의 어떤 가치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기흥 대변인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좀 답답한 소리만 저희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 리빌딩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그래도 좀 자세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제 2014년 15년도에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당시에 제가 봤는데 그때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일 때 무기력했어요. 한판이 모든 선거 깨지고 껄핏하면 의원총회하고 밤새도록 하는데 나오는 건 없고 서로 싸우고 당 이름 바꾸고 신문이냐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사이에 한 10여 년 흐르고 정권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게 오만하면 틈이 벌어지고 사실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 그 관련해서 그런 민감한 내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제보했겠습니까? 그럴 리 전혀 없죠. 그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광수 네.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그런 내용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게 지금부터는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저희가 권력 이전 투구하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변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즐길 게 아닌가? 그 틈을 파고들고 우리가 쇄신하고 싸야 된다.